통장에 돈이 있습니다. 열심히 모은 돈입니다. 이자도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매년 더 가난해진 느낌이 드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뉴스에서 자주 듣지만 실제로 내 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왜 저축만 하면 손해인지, 누가 인플레이션에서 이득을 보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요약정리 노트인 인플레이션의 진짜 정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플레이션을 한 줄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돈의 양이 늘어나거나 물건 공급이 줄어들면 물건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양이 줄어듭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년 전에 삼겹살 1인분이 10,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삼겹살 1인분이 15,000원에서 20,000원입니다. 내 돈 10,000원의 가치가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왜 생길까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 물건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오릅니다. 경기가 좋을 때 생기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둘째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에너지 비용이 올라서 생산 비용이 높아지고 결국 가격이 오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을 때가 이 경우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경제학에서 연간 2%의 물가 상승은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로 봅니다.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도 연 2%입니다. 문제는 이 2%를 훨씬 뛰어넘을 때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항상 존재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0%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돈의 가치가 매년 조금씩 계속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이 2%라고 가정합니다. 지금 100만원의 가치는 10년 뒤에 얼마일까요? 복리로 계산하면 10년 후 100만원의 실질 구매력은 약 82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가만히 갖고 있는 것만으로 18만원이 사라진 겁니다. 20년 후에는 67만원 수준, 30년 후에는 55만 원 수준. 연 2%가 30년 동안 쌓이면 내 돈의 절반이 녹아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2%보다 높으면 더 빠르게 녹습니다. 연 3%면 10년 후 74만 원, 연 5%면 10년 후 61만 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내가 열심히 아끼고 모아서 통장에 넣어두는 동안 그 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조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2020년 0.5%, 코로나로 경기가 위축됐던 해입니다. 물가가 거의 안 올랐습니다. 2021년 2.5%, 코로나 회복과 함께 소비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5.1%,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5%가 넘는 물가 상승률은 1998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2023년 3.6%,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2024년 약 2.3%, 조금 안정됐지만 여전히 2%를 넘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물가가 누적으로 얼마나 올랐을까요? 단순 합산해도 13% 이상입니다. 100만원으로 살 수 있던 것들이 4년 만에 113만원은 있어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사이 내 월급이 13% 이상 올랐다면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4년 동안 조용히 손해를 본 겁니다. 체감 물가는 이것보다 더 높습니다. 통계청 소비자 물가 지수는 458 개 품목의 평균입니다. 그 안에 잘 안 오른 것들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자주 쓰는 것들, 외식비, 식료품, 교육비, 주거비, 이것들의 가격은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올랐습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나옵니다. 실질 금리입니다.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입니다. 명목 금리는 은행에서 주는 이자율입니다. 실질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빼고 나서 실제로 내 돈의 가치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연 3%입니다. 그런데 그해 물가 상승률이 4%였습니다. 실질 금리는 3% 빼기 4%, 마이너스 1%입니다. 이자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손해를 본 겁니다. 통장 숫자는 늘었는데 구매력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걸 실질금리 마이너스 상황이라고 합니다. 2022년 한국이 딱 이 상황이었습니다. 물가가 5.1% 올랐는데 당시 1년 정기예금 금리는 2에서 3% 수준이었습니다. 열심히 예금했던 분들은 이자를 받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손해를 봤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사이는 더 심했습니다. 코로나 대응으로 금리가 극도로 낮아졌습니다. 1년 정기예금 금리가 0.에서 1% 수준, 그러면서 2021년 물가가 2.5% 올랐습니다.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 2년 가까이 예금을 했는데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제로 돈이 줄어든 겁니다. 이자가 들어오는데 가난해지는 역설, 이게 저금리 더하기 고물가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모두에게 똑같이 나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이득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해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 예금으로 돈을 묶어둔 사람, 고정된 월급을 받는 직장인, 이 세 부류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현금 가치가 떨어지고 예금 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면 손해이고 월급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으면 실질 임금이 줄어듭니다. 이득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째,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동산, 금, 원자재처럼 물건으로 된 자산은 물가가 오르면 가격도 오릅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물가가 3% 오르면 아파트 가격도 비슷한 속도로 오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3천만 원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둘째, 빚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빚도 돈이기 때문에 빚의 실질 가치도 함께 떨어집니다. 1억을 빌렸는데 5년 후에 갚을 때 그 1억의 실질 가치는 줄어 있습니다. 고정 금리로 빌린 대출이라면 인플레이션이 대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기업입니다. 물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수익이 늘어납니다. 원가는 천천히 오르는데 제품 가격을 빠르게 올리면 마진이 늘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현금과 예금을 들고 있는 월급쟁이는 손해, 부동산과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은 이득, 인플레이션은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를 더 벌려놓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자산 격차 심화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제 핵심 결론입니다. 왜 저축만 하면 가난해질까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예금 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잡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예금한 돈은 실제로 녹고 있는 겁니다. 둘째, 세금이 빠져나갑니다. 예금 이자는 이자 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연 3% 금리라면 세후 실수령 금리는 약 2.54%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2.5%라면 세후 실질 금리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셋째, 복리의 마법이 물가에도 적용됩니다. 물가 상승은 매년 반복됩니다. 이것이 복리로 쌓이면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돈의 가치가 크게 줄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0년에 1억 원을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14년간 한국의 누적 물가 상승률은 30%가 넘습니다. 그 사이 예금 금리가 물가보다 낮았던 시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2024년 그 1억 원의 실질 구매력은 2010년 1억 원보다 훨씬 낮아져 있습니다. 저축은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축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축은 기본이고 그 위에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은 하나입니다. 돈을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실질 금리를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예금 금리만 보지 말고 그의 예상 물가 상승률을 빼보십시오. 실제로 내 돈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둘째,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점검하십시오. 비상금 외에 쓸 계획 없는 돈을 예금에만 묶어두는 건 인플레이션 앞에서 손해입니다.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에 일부를 배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셋째, 수입 구조를 다양하게 만드십시오. 월급 하나만으로는 물가 상승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월급 외의 수입 구조를 만드는 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넷째, 부채를 이해하십시오. 인플레이션 시기의 고정금리 대출은 시간이 갈수록 실질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과 무조건 빚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자산 결과는 10년 후 크게 달라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이해하는 것, 실질 금리를 계산하는 것, 내 돈이 어디서 녹고 어디서 불어나는지 아는 것, 이게 지금 시대에 필요한 돈 공부입니다. 아우트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10년 후는 다릅니다. 오늘 핵심을 정리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 연 2% 물가 상승이 30년 쌓이면 돈의 절반이 녹습니다.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 예금 금리가 물가보다 낮으면 이자 받으면서 손해보는 구조. 2022년 한국 물가 상승률 5.1%. 당시 예금 금리 2에서 3%, 수년간 실질 금리 마이너스 시대를 겪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득 보는 사람, 부동산 등 실물 자산 보유자, 인플레이션 손해 보는 사람, 현금과 예금만 들고 있는 월급쟁이. 돈을 모으는 것만큼 중요한 게 내 돈이 어떻게 녹는지 아는 겁니다. 저축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저축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10년 후는 다릅니다. 이 영상이 그 차이를 만드는 시작이 됐으면 합니다. 설명란 링크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업 인생을 응원합니다.